내 욕망은 성욕뿐. 70대 재력가 사망 사건이라는 일본판 돈황, 뭐 카사노바 사건, 뭐 그렇게 표현은 좀 그런가? 일본판 돈황 사건.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의 재산이 15억 엔, 약간 150억, 160억 정도 재산이 있는 뭐 70대의 뭐 재력가, 아주 큰 재력은 아닌데 뭐 어느 정도. 근데 이제 20대 부인을 맞이했어요. 노자키 고스케. 사망 당시 77세입니다. 전 부인은 스도 사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신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데, 돈 버는 것은 미녀와 성관계 하기 위해서, 뭐 자신의 자서전에서, 뭐 그야 뭐 일본의 돈 많은 어떤 사람의 모랄이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법적인 어떤 틀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성매매가 불법이 아닌데 가서 지가 돈으로 성매매를 하든, 그거는 그 사회의 문화인 거고, 우리같이 이제 성매매가 불법인 데는 안 되죠. 그건 뭐 현행법으로 처벌받는데, 일본은 뭐 모르겠습니다. 금지주의인지 아니면 제한주의인지. 뭐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르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 정식으로 결혼해서 뭐 70대인데 20대 결혼해갖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슈의 돈 후안, 자서전에서 미녀 4,000명에게 300억을 바친 남자라고 합니다. 아니, 30억이니까 300억이 넘겠죠. 300억 되겠죠. 뭐 지가 뭐 지돈 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뭐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그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일본의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고, 뭐 약간 좀 거슬린다 하도 뭐 그건 뭐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도자키가 2017년,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이죠. 이 스도 사키를 만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뭐 부딪혀서 만나는지. 결혼 3년 만에, 아니, 결혼 3개월 만에, 이 각성제 중독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엔 부인이겠죠. 부인과 가정부가 침실 소파의 앨범으로 쓰러져 있는 노자키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CCTV가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세기의 재판, 뭐라고 표현해든, 스도자키는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각성제를 섭취하도록 하지 않았다. 자기가 먹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거죠. 지가 알아서 약 먹고 죽은 걸 나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남자의 유산이 실제로는 다른데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아마 유언장에 다르게 쓰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사망하기 2개월 전, 그러니까 결혼하고 1개월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약물 완전 범죄, 각성제 등을 검색한 게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밀매 사이트를 통해서 1개월 전에 다량의 각성제를 주문했다. 그러니까 정황은 분명히 나타나요. 그리고 가정부도 많이 싸웠다. 지가 먹을 것만 식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좀 걸리는 거는 이거예요. 사망하기 전에 141억이 넘는 유산 전액을 그 부인한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자신이 살던 시에, 단합의 시, 시에 공익으로 기부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아니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몰랐다, 이게 유언장의 내용을 몰랐다 알았다가 사실은 중요하겠죠. 만약에 몰랐으면은 살인의 의도가 있을 수 있게 돈, 근데 알았다고 하면 이건 애매하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정황상 분명히 검색기로 이런 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누가? 검찰이 하는 거죠. 그죠? 스도의 변호인은 좋아. 아니 근데 그만큼의 각성죄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김신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만큼의 각성죄를 지가 먹지 않고는 어떻게 먹이느냐, 입을 벌려 먹이느냐, 아니 뭐 이거 어떻게 먹이느냐, 그걸 빻아서 먹이느냐, 아니면 이 방법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이 니코틴 중독으로 니코틴 중독 사망 그 살인 사건, 남편에 대한 그것도 유죄 판결 난 게 있고 무죄 판결 난 게 있습니다. 핵심은 이게 직접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하는지에 대한 기전이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 말고도 명확한 정황상 빠져나갈 게 없으면 유죄였고, 빠져나갈 게 있었으면 무죄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자키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각성죄로 죽은 건 맞아. 핵심은 그 각성죄 양이 한둘이 양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사량이 적어도 10메달 넘게, 뭐 20메달 어쨌든 있을 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니고 강제로 먹일 수 있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게 소설을 써보면 뭐 최면을 통해서 먹게 했다. 아니면 이게 뭐 사탕이라고도 먹게 했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기전. 그러니까 어떻게 먹겠냐를 입증하는 건 검사의 책임인 거예요. 이게 사실 저도 이게 50대 50 아닌데 명확히, 왜냐하면 그 인터넷 검색이 유죄 요건이 되지만, 그리고 각성제를 주문한 것도 맞지만, 문제는 그 각성제의 성분이 이 성분과 같다라는 게 이제 뭐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온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지가 4,000명 하고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했었다고 하는 거지만, 또 죽는 것도 그렇게 가네요. 글쎄요. 자, 좀 지켜보고 진행되는, 어차피 재판은 계속 될 겁니다. 진행될 거고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그 딥페이크 가해자가 무죄가 됐는데 형사보상금 청구 건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도덕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죄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양대에서 딥페이크 성착 시범이에요. 문제는 근데 그때는 딥페이크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때 찍은 게, 발생한 게 그때였고 잡은 건 한참 뒤니까, 잡은 것은, 잡게 된 것도 사실은 좀 묘하게 되는 게 7년 전에 2017년도에 이 딥페이크 합성을 해서 음화 제조 교사로 2019년도에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이것만 별개로 지하철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의 신체를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예훼손, 음화제조 교사, 그 다음에 불법 촬영, 3가지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의 이게 왜 이게
드러나게 됐냐면 이놈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걸 열었죠. 여진 거 봤더니 이상한 사진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경찰에 그 상황에서 나타나게 됐고, 그게 드러나면서 피해자가 2017년 12월에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2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모임을 만들어 갖고 공론화 시켜서 결국은 얘는 2018년 3월에 퇴학됐고 군입대했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쭉 이제 재판이 진행됐어요. 1심, 2심. 그래서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게 일부 파기환송이 된 게 두 가지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소 당시, 이 기소가 2019년에 기소가 됐는데, 당시에는 딥페이크에 대한 것을 처벌할 어떤 것이 없었어요. 음악 제조 교사죄를 했는데, 문제는 이때의 컴퓨터 파일이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없으니까 처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크레임을 일단 걸었고, 두 번째, 여기서 이게 사실은 두 번째가, 이 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절차를 안, 예를 들면은 이 주순 사람이 이걸 보고 신고를 했으면은 이걸 가지고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쳤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그 절차를 안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경찰이 실수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휴대폰 압수 과정을 절차적으로 지켰어야 되는 건데 지켰지 않았어요. 이건 뭐 명확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한테 유죄가 될 수 있는 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명예훼손. 그죠? 그러니까 성범죄는 빠졌고, 이놈이 사실 변호사 18명을 동원해 갖고 실제로 이걸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놈이 사실 돈이 꽤 있는 집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걸 가지고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거예요. 자기가 무죄인데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구금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렵고, 이제 그 당시에 국선 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해갖고 변호사들 18명 곱하기 얼마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거예요. 이놈이 그러면 이게 무죄가 날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가리 수를 높인 거죠. 변호사들의. 한 사람당 30만 원씩이라도 올리면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것이 고의적인 어떤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거를 제한할 수가 있느냐? 이게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거고. 왜 그러면은 이 압수수색 절차를 지키지 못했느냐, 경찰애들은. 그러니까 주워서 신고자가 주워 갖고 보고 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그거를 절차를 지킬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죠. 지킬 수 있죠. 그걸 다음 걸 보려면 이 첫 번째 거는 볼 수 있어도 그 나머지 걸 보려면 지켰어야죠. 그러니까 엄격한 독수독과의 원칙을 못 지킨 거죠, 경찰은. 경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느냐? 빠져나가는 거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법의 미비는 어쩔 수 없죠. 법의 미비는 그때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법은 돼서. 근데 두 번째, 압수수색 절차를 왜? 첫 번째 그거. 그 다음에 형사보상금에 대한 변호사 곱하기 대가리 수를, 이건 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가 이 짓을 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불법 촬영한 것도 맞아. 근데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무죄가 났고, 법이 없어서 무죄가 났어. 근데 이런 새끼를, 그냥 이건 성범죄가 아니거든. 자빠져라. 명예훼손이니까, 일반 명예훼손이니까. 이런 놈이 만약에 경찰이 되고 뭐 교사가 되고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형사보상금 달라고 형사보상금의 취지를 악용하는 거죠.
변호사 대가리 수를 18, 생각해요. 18명이나 늘린 게, 지금 재벌회장도 18명 변호사에서 하질 않습니다. 많아야 6명, 10명이지. 그러니까 이놈은 실제로는 형사보상의 취지를 악용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고 하면은 검사라든가 판사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없었나? 언론은 왜 지금 헤럴드 경제에서 이 기사가 났는데 이것도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 별 나쁜 놈 많죠. 법을 악용하고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그것도 법을 이용하고 지가 잘못했는데 보상금 달라고 지랄하고 그것도 법에 아주 그 취약한 점을 파고들고 그죠? 자, 이 공연음란죄 피해자가 93%가 여성이다. 이건 뭐 공연음란죄라는 바바리맨 피해자가 93%.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93%가 여성이라는 거 말고 그럼 7%는 남성이란 소린가요? 그럴 수 있죠. 저는 97%가 여성이고 3%가 남성인 줄 알았는데 꽤 공연 음란의 가해자가 여성의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좀 분석하면 더 좋은 기사가 됐을 텐데, 그죠? 한국경찰학회보 논문에 이 범죄자의 약 15%가 성범죄 전과가 있다, 범행 이전에. 근데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이비현 경찰연구관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웃긴 거는 제가 계속 웃기다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최근 2년간 공연 음란 범죄에 대한 1심 형사 판결문 523건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관이라는 애도 그 경찰 내부의 자료를 가지고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이유는 있겠죠. 판결문이 최종적이니까. 근데 실제로 판결문과 역추적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을 역추적해갖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발생도 붙여서 같이 연결해서 하면은 굉장히 암수범죄라든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데 되게 쉽게 소위 말하는 대학원생들도 할 수 있는, 생각해보면 대학원생도 1심 판결문을 못 찾습니까? 그 다운로드 받아갖고 돈만 있으면 하는 거지, 그죠? 그걸 또 분석은 지가 했겠습니까? 저기 외주 줬겠지? 하청 줬겠지? 이게 치안정책연구소 경찰 연구관이라는 사람이 한 논문이라는 건 좀 쪽팔리지 않느냐? 일반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그런 일반인이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본인은 변명이 있겠지만 본인이 경찰 연구관이면은 적어도 경찰 내부의 자료를 분석해서 하는 게 그래야지 다른 대학원생들이나 다른 연구자들도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 내 수사 자료를 공개하고 객관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왜 그러느냐? 다시 말씀드린 이제 AI로 넘어가는데 이번에 AI로 조서 작성, 참고인 화상 조사를 할 수 있는 킥스 새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 개통이 내일부터 됩니다. 19일부터 개통이니까. 그러니까 AI로 조서 작성, AI 조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관련된 줄거리와 사건 이런 걸 뭐 가해자 이렇게 넣으면은 대략 조서를 어떻게 꾸며야 될 앞에 사례가 쭉 뜨는 겁니다. AI로 학습해기겠어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AI로 학습시킨 과거의 사례라는 것이 제대로 수사가 한 자료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몇 점짜리 조서를 학습시킨 건지, 그거를 사실은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중치를 두려면 그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각 수사팀이나 각 수사관들이 다 지가 잘했다고 하고 평가를 안 하는데, 평가를 안 하면 의미가 없죠. 그럼 이 조서라는 것은 개판으로 조서가 됐는 조서가 써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킥스라는 것이 AI를 이용하는 건 좋다. 근데 그 AI의
딥 러닝을 하는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평가를 거치지 않은 거면, 그리고 거칠 수 있게 하지 않으면은 이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알파고 같은 이른바 AI는 학습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냈죠. 왜냐하면 그건 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요렇게 둔 거가 요렇게 둔 것을 비교했을 때 이건 승이야. 그러니까 승과 패가 명확한 거예요.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기록 수사하는 방법이라는 게 이것과 이것이 무엇이 더 장점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게 유죄 났고 이건 무죄 났기 때문에 이게 더 낫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 변수들을 보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죄 난 것은 100점이고 무죄 난 건 0점이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실제로 조서에 대한 딥러닝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변수들이 보정이 돼야 된다. 물론 아주 많은 진짜 이 수십만 건의 수백만 수억 건의 걸 학습하면 되는데, 문제는 바둑은 규칙이 똑같고 그 모든 판이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르죠. 조서 작성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까지도 학습을 할 수 있으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형사사법 정보망에 대한 우려가, 근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우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걱정되는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말씀은 잠깐 드려봤습니다. 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이연발 신형 테이저 건을 현장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구대 그 경찰들이 조끼 입고 다니죠. 여기 뭐 이것저것 다 파우치 다 달고. 예전에는 이 허리띠에 해갖고 허리 디스크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끼형으로 하니까 그나마 좀 낫고, 이게 몰리형 조끼라고 해서 좀 근무하기 편하게 좀 해줘야죠. 힘든데. 근데 테이저, 이연발 테이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좀 정확히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원 남부, 부천 원미, 안산 단원, 시흥, 평택, 용인 동부, 김포 7곳에 370정을 보급해 갖고 신문 용역하는데, 정확히 평가해 갖고 좀 더 좀 정확하게 제압할 수 있게끔 죽이지 않고, 그렇죠? 또 중요하죠. 자, 아니나 다를까 또 나왔는데, 이춘재 사건 얘기입니다. 그것도 내가 강간살인, DNA에 무릎 꿇은 이춘재, 뭐 이런 얘기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춘재 사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상당히 다른 사실들이 존재한다.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시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믿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춘재 말이 다 옳다 하더라도 정작 이춘재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사건, 그 다음에 김현정 사건을 경찰놈들이 조작하고, 그리고 아직도 조작하는 놈들이 살아서 골프 치러 다니는 그런 꼬락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춘재 사건을 어떤 언론인들이 떠들어댈 때 수사를 잘했다, 뭐 DNA 앞에 꿇었다, 개소리 말고 그게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민간인 피해자들이 존재했는가. 윤석열 씨가 왜 그 국가선언을 아직도 사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조작한 김현정 씨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버렸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건은 그런 게 없느냐. 어떻게 믿습니까? 첫 번째 14건의 강간사건, 강간살인 사건 아니라고 어떻게 믿죠? 저는 그래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적어도 40%는 돼야 된다. 그런데 늘 과학수사에 한계가 있고 뭐 어쩔 수 없었다, DNA를 어떻게 잡았지 않느냐, 개소리입니다. 그따위 소리 떠들고 다니는 경찰이나 프로파일러나 그런 인간들은 절대 믿지 마시고, 언론도 이런 어떻게든 해결했잖아요. 웃기지 마. 이게 해결한 겁니까? 꼴값 떨지 마시고, 이춘재 사건을 매년 아니면 언제라도 다룰 때는 항상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 김현정, 윤석열 왜 그렇게 개판으로 조작했는가, 그에 대한 해명, 아직도 지금 골프 치러 다니는 그놈들, 그리고 이 전체 사건 기록이 올바른가, 제대로 되는가, 그거부터. 그래야지 대한민국 경찰 과학수사라는 것이 그나마 면이 서는 거지. 이따위 이런 무슨 DNA 때문에 무릎 꿇었다, 프로파일러 라포 영상 다 꼴값 떨지 마십시오. 그건 부차적이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지만 부차적이고, 이런 식의 사건 접근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거고, 또 조작된 피해자들을 또 다음 2번, 3번 죽이는 겁니다. 자, 지금 한전에서 섬마을에 발전기 돌리는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당했대네요. 섬마을의 발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고용하기 싫어서 하청 주고 해고하고. 대한민국의 이 비정규직 시스템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그 좋은 노동유연화, 글쎄요. 이 소위 말하는 사업주들은 알까요? 쓰긴 편하지. 언제나 해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작 당신의 기업을 유지시켜주는 게 누굴까? 그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숙련된 기계 노동자들이 없어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나 현장이 무너지는 게 누구 탓입니까? 자,